안녕하십니까? 정차숙입니다.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바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즉, 광고를 표현하고 창작하는 것과 관련된 이 계획을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개념에서는 정의와 특성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에서는 크게 6개, 즉 USP 전략, 브랜드 이미지 전략, 포지셔닝 전략, 2단계 접근 전략, 제품 중심, 소비자 중심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반부에는 이제 퀴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 내용을 잘 들으셨나 이 이해 정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이게 질문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부디 좀 잘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을 명언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한 광고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나요? 힌트를 좀 드리면 이 사람은 광고회사 그레이 애드버타이징에서 카피 팀장 그리고 광고 제작 부사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맥스웰 데인 그리고 네드 도일과 함께 광고회사 DDB를 창립을 했고 그리고 1961년 카피라이터 명예의 전당에 그리고 1976년 광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윌리엄 범벅입니다. 범벅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의미도 좀 생각하면서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그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달려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범벅은 광고에서 어떻게 소비자한테 말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인데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광고 전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 광고 전략 못지않게 크리에이티브 전략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광고 전략을 잘 뒷받침을 해주게 되면 그때 광고 효과는 더욱더 증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소비자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과 관련된 이 광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 전략은 이 광고의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왜 식물의 뿌리도 그 흙 속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이죠.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 눈에는 광고 전략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의해서 완성된 광고물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아무래도 소비자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좋으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광고에 더 잘 공감을 하게 되고 설득도 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고 효과가 증폭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정의 그리고 특성 이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다른 말로 표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 의미 그대로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광고를 표현하고 광고를 창작하는 것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광고 전략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이 전략에 맞춰서 이제 카피는 어떻게 쓸 거고 그리고 비주얼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영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창작할 것인지 그리고 기타 표현의 스타일이라던가 표현 테크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계획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광고 전략은 what to say,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과 구분해서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이제 소비자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즉 how to say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how to say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광고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가장 창의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소비자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과 관련된 광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광고 효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영화에서 이 영화 감독이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웠어요. 그러니까 광고로 따지면 광고 전략을 잘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배우가 이 감독의 계획대로 잘 연기를 해주지 못한다면 관객이 보는 것은 이 배우의 연기이기 때문에 이 연기가 부족하면 이 영화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고 전략이 좋아도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것은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의해서 나온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좋지 못하면 그만큼 광고 효과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이제 앞에서 세운 이 광고 전략이 독창적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는 주로 스토리라던가 광고 소재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또 표현의 여러 내용들, 방법들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결정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소구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머 소구를 쓸 건지, 공포 소구를 쓸 건지, 뭐 패러디 소구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비교하면서 광고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이 광고 제작물의 창의성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계획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이제 광고가 독창적이게 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통찰력이라던가 상상력, 감, 직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게 됩니다. 흔히 광고를 과학과 예술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과학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은 예술에 해당이 될까요? 네, 바로 예술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중요시되고 또 이렇게 독창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예술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서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찰스 프레이저 교수는 이것은 실제로 광고를 만드는 이 광고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는 광고 제작의 길잡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광고를 만드는 것을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광고 전략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무엇을 얘기할 건가 이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광고 목표, 광고 컨셉 이런 거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제품이 가지는 특징, 장점, 혜택 이런 걸 파악을 여기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소재라던가 아이디어, 표현의 내용, 표현의 방법,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광고 전략,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계획이에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고 광고를 어떻게 만들 거다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게 이 광고 전략과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에서는 실제로 만드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실행 단계로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카피라이터는 카피를 쓰는 거고 아트 디렉터들은 비주얼을 만들고 PD들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 이것은 바로 이 실행 앞 단계에 있으면서 실제로 광고를 제작할 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속으로 유머 속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광고를 만들 때 아무래도 좀 밝고 경쾌하게 광고를 제작을 하게 되고 카피도 좀 유머러스하게 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그런 광고 제작의 길잡이, 이런 특성을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를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시대 순으로 크게 세 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 대표적인 종류가 변화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950년대에는 이 USP 전략이 한 시대를 풍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 그 시대를 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주로 포지셔닝 전략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지금 배우시긴 하겠는데 다른 건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세 개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개와 더불어서 그리고 2단계 접근 전략부터 해서 프레이저의 크리에이티브 전략까지 해서 총 6개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USP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즉 정의, 내용, 사례의 순서로 배웁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이 USP 전략은 바로 이 사람, 로저 리브스가 제안한 전략입니다. 로저 리브스는 1940년에 광고회사 테드 베이츠를 공동 설립을 했고 여기에 회장으로 재직한 인물입니다. 그는 1961년 광고의 실체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USP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 USP 전략에서 USP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SP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 이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독특한 판매 제안 또는 고유 판매 제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USP란 건 뭐냐면 우리 제품이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고유하고 유일무이한 혜택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USP예요. 그러면 USP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걸 전달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모방하기가 어려운 우리 제품만의 아주 고유한 독특한 혜택을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안에서 장기적으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바로 USP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USP 전략의 핵심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아주 독특하고 유일무이하고 고유한 혜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USP 전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로저 리브스는 모든 제품은 자기만의 이 USP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두 번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USP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저 리브스는 이 USP를 개발한 다음에 그걸 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SP 전략은 굉장히 소비자 관점의 전략이고 또 동시에 과학적인 광고 창작 접근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저 리브스가 주로 광고를 창작하던 50년대는 좀 막연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주관적으로 광고를 창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로저 리브스는 이 USP 전략을 제시하면서 좀 과학적으로 광고를 창작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실제로 로저 리브스는 이 USP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제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정교한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주로 굉장히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광고를 만든 상황에서 이렇게 제품 조사, 소비자 파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USP를 개발하고 그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과학적인 접근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이 USP는 소비자 관점의 광고 창작 접근법입니다. 사실 50년대에는 시장이 셀러스 마켓이었습니다. 즉 판매자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이 판매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것은 이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 경쟁이 붙어요. 물건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주도권이 판매자에게 가는 그런 시장인 것이죠. 그리고 제품의 가격은 오르고 전반적으로 이 판매자,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시장이 바로 셀러스 마켓입니다. 50년대는 주로 이 셀러스 마켓이었어요. 반면에 오늘날의 시장은 바이어스 마켓입니다. 즉 구매자 위주의 시장을 말합니다.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의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과잉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판매자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제품의 수량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많이 고려하고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좀 하락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시장, 이것이 바로 바이어스 마켓이 되겠습니다. 근데 50년대는 이 바이어스 마켓이 아니라 주로 셀러스 마켓이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 위주 시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USP 전략은 소비자가 얻게 될 혜택, 이 독특한 혜택에 대해서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소비자 관점의 광고 창작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USP 전략은 사실 지금도 이 전략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특히 과거에 이 제품들 사이에 품질 차이라던가 기능 차이 이런 것들이 유독 많이 있을 때 그때 더 많이 활용이 되었던 광고 창작 전략입니다. 자, USP 전략을 쓸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저 리브스는 이 전략을 쓸 때 다음의 세 가지, 즉 구체성, 독특성, 판매력을 고려해서 광고를 창작하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체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광고를 창작할 때 모든 광고는 소비자가 얻게 될 이 구체적인 제품 베네핏, 이 혜택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광고를 봤을 때 내가 이거 쓰면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그렇게 광고를 창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독특성입니다. 이것은 광고를 창작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제안이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함부로 이렇게 제안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안, 유일무이한 그런 제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매력입니다. 이것은 이제 광고 안에서 제안을 하는데 그걸 들었을 때 소비자가 저 제품 사고 싶다, 이렇게 구매 욕구가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저 리브스는 이 USP 전략을 쓸 때 다음의 세 가지, 즉 구체성, 독특성, 판매력, 이것을 감안해서 광고를 창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USP 전략을 쓸 때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제품만이 가지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혜택,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야 되는데 이것이 독특한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독특한 특성이 사람들한테 의미도 있는 특성이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으면 실패하게 돼요. 자, 여기서 실패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강글리오 커피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에 지금 무슨 그림이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 같나요? 네, 그쵸. 사슴이죠. 왜 이렇게 사슴을 제품 패키지와 광고 전면에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제시를 하냐면 이 강글리오 커피가 바로
이 사슴의 녹용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이 기억력, 면역력, 집중력에 좋은 이 녹용 성분이 들어있는 커피예요. 녹용 성분인 강글리오사이드가 들어있다. 이거는 이 강글리오 커피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고유한 특성이에요. 근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의미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커피를 드실 때 보통 어떤 이유로 커피를 드시나요? 왜 커피를 드시나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각성 효과 때문에 보통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건 아니죠. 건강을 생각한다면 뭐 한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보약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강글리오 커피는 지금 녹용 성분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건강을 위한 커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 강글리오 커피는 2013년 1월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용 성분이 들었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에 이 제품을 좀 리뉴얼해서 다시 소비자들한테 선보였어요. 즉 녹용 성분 외에도 이것저것 더 추가를 했는데 그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뭘 더 넣었다고 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강글리오, 꿀, 사과, 커피. 야, 진짜 꿀맛이네. 4가지를 넣었는데 이렇게 맛있나? 강글리오, 꿀, 사과, 커피. 무병장수를 추구하는 농심. 네, 지금 제품을 리뉴얼해서 다시 사람들한테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더 추가했다고 하는데 뭘 더 추가했다고 나오죠? 네, 녹용 성분 외에도 지금 꿀도 넣고 사과도 넣어서 더 건강을 고려한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비자들한테 의미 있는 특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제품은 2015년에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경제TV 그리고 매일경제TV, 이데일리TV 이렇게 여러 뉴스를 편집해서 갖고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이 강글리오 커피의 시장 도입에서부터 시장에서 이제 완전히 철수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을 시키지 못했는데 어떠한 점에서 그런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강글리오 커피라고 하는 제품을 오늘 28일부터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강글리오 사이드라는 이 물질은 모유나 녹용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기능성 물질인데요. 뇌 기능을 좋게 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좋게 하고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 뉴질랜드산 녹골, 사슴뼈죠. 에서 추출한 강글리오 사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가격이 이제 편의점 기준으로 12개에 6,000원. 그러니까 하나에 500원 정도 가격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일반 커피 믹스 가격이 한 개당 100원에서 한 150원 정도고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이 커피 믹스 시장의 가뜩이나 이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 이런 고가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통할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기능성 물질을 넣은 커피를 과연 소비자들이 찾을까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있긴 한데 앞으로 농심이 이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농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커피로 불리며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커피 강글리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농심 강글리오 커피 판매 비중은 통계로 잡기 어려울 정도의 판매량만 기록 중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제품은 시장에서 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좀 보이네요. 네, 신 회장이 직접 나서면서 진출한 그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지만 그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기에는 좀 부족했나 봅니다. 커피 믹스 시장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들 제품보다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녹용 성분이 그 주 소비 계층인 20, 30대에게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체중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강글리오 커피는 녹용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이 제품의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했죠. 그래서 이후에 리뉴얼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꿀도 넣고 사과도 넣었어요. 그래서 광고에서 이것은 건강까지 생각한 커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꿀이 들어갔다, 사과가 들어갔다, 녹용 성분인 강글리오가 들어갔다. 이것은 이 제품만의 아주 고유하고 아주 독특한 특성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때 보통 잠을 깨려고 마시지 건강을 생각해서 마시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약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강글리오 커피는 실패를 하고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광고를 통해서 이 제품만의 독특한 혜택, 고유한 혜택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어야 그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저 리브스가 자신이 제시한 이 USP 전략을 활용해서 만든 광고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초콜릿 드실 때를 한번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이렇게 집어 드실 때 또는 이렇게 판 초콜릿 이렇게 까서 드실 때 뭐가 불편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이렇게 까서 먹을 때 뭐가 좀 힘들던가요? 이 손의 체온 때문에 초콜릿이 녹아서 손에 묻기도 하고 자칫하면 이렇게 옷, 소품 이런 데 묻는 거 이게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 이렇게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초콜릿을 좀 이렇게 잘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니즈, 욕구가 있습니다. 이 로저 리브스는 M&M 초콜릿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M&M 초콜릿은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어요. 즉, 이 M&M 초콜릿은 사람들 손에서 녹질 않습니다. 근데 입에선 잘 녹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 혜택을 로저 리브스는 다음과 같은 카피로 표현을 했습니다. M&M 초콜릿은 당신의 손에서는 녹지 않고 당신의 입에서 녹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초콜릿 먹을 때 불편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죠.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로저 리브스는 이것을 이제 여러 광고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 영상 광고를 볼 텐데요. 이 영상 광고에서 손에 묻지 않는다. 이 M&M 초콜릿은 입에서만 녹는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광고 보겠습니다. Strumming hands and M&M's. Chocolate candy. Strumming hands and M&M's. All hands love M&M's. Cause the milk chocolate melts in your mouth. Not in your hand. There's a rich milk chocolate center covered with a colorful candy shell. Slapping hands and M&M's. Clapping hands and M&M's. All hands love M&M's. Cause the milk chocolate melts in your mouth. Not in your hand. M&M's chocolate candies. 자, 이 M&M 초콜릿은 손에서 녹지 않는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네, 광고 안에서 손을 이렇게 쫙쫙 펴는 액션을 보여줬죠. 그래서 초콜릿을 쥐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녹지 않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쫙 펴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손에 묻지 않는다. 이런 그 USP를 확실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맨 마지막에도 이 M&M 초콜릿은 당신의 손에선 녹지 않고 당신의 입에서만 녹습니다. 이렇게 카피가 또 제시가 돼서 확실하게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USP 전략은 오직 우리 제품만이 가지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유일무이한 혜택을 광고 안에 이렇게 담아서 광고를 창작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서도 앞하고 마찬가지로 정의, 내용, 사례 이렇게 세 개의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바로 이 사람이 제시를 한 광고 창작 전략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 광고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데이비드 오길비입니다. 오길비는 광고회사 오길비앤매더를 창립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63년에 어느 광고인의 고백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샤넬 하면은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인 인스프리 하면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자연주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이게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총체적인, 전반적인 인상을 이것을 브랜드 이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오길비는 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것은 제품의 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 이미지는 다른 브랜드와 우리 브랜드를 차별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인스프리 하면은 자연주의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인스프리는 에뛰드 하우스나 또는 미샤 이런 거하고 차별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는 그 제품의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뭐 홍보, 뭐 가격 이런 거 하나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광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제품의 패키지나 이 제품의 가격, 성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는 우리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갖는 총체적인, 전반적인 인상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광고를 이렇게 집행을 해서 그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형성하고 유지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이렇게 집행해서 인스프리 하면 자연주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전략. 이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 전략입니다. 오길비는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광고를 통해서 그 브랜드의 뚜렷한 이미지 및 개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 다음의 3가지 이미지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드실 때는 이 제품의 개성을 창조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갖게 그렇게 광고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번 광고에서는 A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에서는 뭐 B 이미지로 소비자한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에서는 C 이미지로 소비자한테 묘사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능하면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하면 소득이 증대되었고요. 그리고 생활 수준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싸구려 이미지를 가진 제품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가급적이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미를 해서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쓸 때 그 이미지 때문에 자긍심을 느끼게 만족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이렇게 3가지 좋은 이미지, 동일한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것을 고려해서 광고를 창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특성을 보면은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의 광고 창작 전략입니다. 사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광고를 뭐 한 번, 2번 이렇게 짧게 한다고 해서 바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관된 광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서서히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오길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광고는 그 제품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장기간의 투자다라고요. 그리고 또 오길비는 소비자들의 관심, 흥미를 끌 수 있는 일부 단기 프로그램을 희생해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의 또 다른 특성으로 이것은
이성이나 사실 이런 것보다도 인간의 감성에 이 전략적인 강조점을 두고 광고를 창작하는 전략입니다. 즉,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이 감성을 고려한 광고 창작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한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우리 제품과 이 경쟁사 제품 사이에 물리적인 특성 차이, 그리고 기능적인 특성 차이, 이런 걸 꾀하려고 하는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아니고요. 우리 제품과 경쟁사 제품 사이에 이 심리적인 차별화를 강조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상대적으로 좀 더 고급스럽고 좋고 이런 느낌이 들게 해서 차별화를 꾀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갈수록 이 제품들 사이에 품질 차이나 기능 차이, 퀄리티 이런 것이 차이가 덜 날수록, 그러니까 평준화가 될수록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더욱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더 많이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데이비드 오길비가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이용해서 직접 만든 광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롤스로이스 자동차 광고입니다. 롤스로이스는 고급 자동차죠. 근데 이 고급 자동차가 가져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정숙성입니다. 오길비는 이 정숙성 요소를 강조를 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헤드라인을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다가 큰 글씨로 이제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시속 60마일로 달려가는 이 신형 롤스로이스 자동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바로 전자시계로부터 나는 소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얼마나 조용하냐면 이 주행 중에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바로 이 시계에서 나는 째깍째깍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카피를 통해서 이 차가 그만큼 정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급 자동차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전략인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정의, 내용, 사례 이렇게 살펴보겠고요. 먼저 정의입니다. 이 포지셔닝 전략은 바로 이 사람들, 즉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가 제시한 전략입니다. 이들은 50년대 USP 그리고 60년대 이 브랜드 이미지 컨셉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1970년대는 포지셔닝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포지셔닝 전략에서 포지셔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지셔닝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뜻이 뭐죠? 네, 포지셔닝은 바로 위치 잡기, 위상 정립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위치 잡기란 이 단어 의미 그대로 포지셔닝 전략은 위치를 잡는 전략입니다. 어디다가 위치를 잡냐면 바로 소비자의 마음속이에요. 이 소비자의 마음속에다가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를 경쟁 브랜드보다 더 좋게, 더 우월하게 위치를 잡는 전략. 그것이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지셔닝의 특성을 보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포지셔닝은 크게 두 가지 특성, 즉 심리적인 특성과 상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특성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포지셔닝 전략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위치를 잡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위치를 잡는 전략이죠? 네, 소비자의 마음속에다가 위치를 잡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잡으니까 이 포지셔닝은 바로 이 심리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시장 안에서 위치가 어떠한가, 실제 시장 점유율, 그리고 우리 제품의 특성이나 장점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제품이 지금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시장 안에서 우리 제품의 위치가 굉장히 좋고 특징이나 장점 이런 게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이건 포지셔닝이 잘 안 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제품이 실제 시장 안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도 좀 안 좋고 뭐 특성이나 뭐 장점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잘 위치를 하고 있으면 그건 포지셔닝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실제 제품력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은 심리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성입니다. 이 포지셔닝은 상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즉 상대적인 개념인데 경쟁사와 이 관련 하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 머릿속에 위치시키는 건데 경쟁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보다 더 좋게, 더 우월하게 위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좋게 위치를 했어요. 그런데 경쟁사의 제품은 더 좋게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우리 광고주의 제품을 구입하겠어요? 아니면은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하겠어요? 바로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을 하겠죠. 더 좋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좋게 위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쟁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보다는 더 우월하게 위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포지셔닝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포지셔닝 전략은 이제 광고를 창작할 때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경쟁사의 제품보다 더 우월하고 더 좋게 위치하게끔 그렇게 광고를 창작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븐업 사례입니다. 세븐업은 이제 미국의 라임소다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청량음료 시장에서 이 세븐업은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적고 그리고 아주 하위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세븐업은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미국 소비자들은 이 청량음료 하면 바로 콜라를 떠올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청량음료 하면 이 콜라들, 그러니까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것들을 사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하위에 있는 이 세븐업을 잘 사 먹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세븐업은 이 대형 브랜드들,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거하고 굉장히 불리한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결국 낮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낮은 판매율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세븐업은 바로 콜라 아님, 언콜라 캠페인을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음료 시장을 콜라인 것과 콜라가 아닌 것으로 양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콜라를 사 먹으려고 할 때는 펩시콜라나 코카콜라 이런 걸 사 먹게 하고 그다음에 콜라가 아닌 음료를 사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이 세븐업을 사 먹게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로 세븐업을 사람들 머릿속에 위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콜라 아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세븐업은 이것을 광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광고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USA TV에서 방영이 되었고요. 모델로는 헐리우드 배우인 제프리 홀더를 이제 기용을 했습니다. 자, 한번 영상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콜라 아님 언콜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Is a case of irreconcilable differences. These coolers have caffeine and artificial color. The uncooler does not. The biggest difference is taste. The uncooler is so crisp and clean, it's hard to do it justice. For unequal refreshment, the un's the one. 7-Up, the uncooler. 자, 세븐업은 콜라 아님 이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 머릿속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전략, 이것을 포지셔닝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잠깐 짤막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개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 일부를 배웠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개념에서는 정의, 그리고 특성을 학습을 했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는 것은 광고를 창작하는 것, 광고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특성으로는 이것은 앞에서 수립한 이 광고 전략을 이제 독창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소재, 아이디어, 표현의 내용, 표현의 방법,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의 많은 영역 가운데서 굉장히 창의성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영역이고 실제로 광고를 만드는 이들의 통찰력이나 상상력, 감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광고 제작의 길잡이 이런 특성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에 가서는 대표적인 3개의 전략을 1차 시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저 리브스가 제시한 USP를 봤는데 이것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제품만이 가지는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판매 제한점을 제시를 해서 이 시장 안에서 장기적으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데이비드 오길비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광고를 집행해서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가 제시한 포지셔닝 전략은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경쟁 브랜드보다 더 좋고 더 우월하게 위치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